오늘은 6주차 첫 번째 강의로서 디 아워즈의 영화를 한번 우리 꿈의 해석의 기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디 아워즈를 꼭 보고 이 강의를 들으라고 그랬죠. 미리 다 보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듣지 않은 분이 있다면 빨리 영화부터 보고 저것을 이 분석을 들으시는 것이 이야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보지 않고 제 분석만 듣는다면 저 무슨 얘기하는가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예 전혀 딴소리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난공불락입니다.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디 아워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디 아워즈라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대개가 그렇듯이 이게 제가 보건대는 2001년도에 달들이 감독에 의해서 처음 21세기의 그 서막과 함께 이 영화가 일종의 개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듯이 명화는 항상 흥행에 실패합니다. 한국에서 명화가 아주 위대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만 그대로 하죠. 그런데 이것이 곧바로 하도 관객이 없어서 막을 내렸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 영화야말로 21세기를 여는 가장 위대한 영화 중에 하나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다음을 한번 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 영화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꿈의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메커니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압축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만들어지는 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압축작용인데 그 압축작용을 가지고 영화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작용에 의한 일종의 영화가 구성이 되고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구조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압축작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압축작용이라는 것은 꿈이 만들어지는 작업 중에 하나로서 꿈 사고가 꿈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꿈 사고의 여러 요소가 꿈 내용에서는 하나로 집약되고 압축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 꿈 요소에 무엇이 꿈 사고로 들어가요? 꿈 내용으로 공통성을 매개로 공통성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꿈 내용으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도 똑같이 여러 시기에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의 각각의 이야기가 중첩이 되면서 공통적인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다가 그것이 인간의 심리, 특히나 여성의 심리와 일치한다는 것이 이제 이 영화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꿈 사고의 여러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하나 중첩이 되면서 하나의 공통 요소가 생기고 그 공통 요소가 꿈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이 영화는 세 시기, 한마디로 1923년과 1951년 그리고 2001년 이 세 시기 그리고 서로 다른 장소 영국 리치몬드, 미국 LA 그리고 미국 뉴욕 그리고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버지니아 울프, 델로웨이 부인,
클래리사 보온이라고 하는 세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시기와 따라서 장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었느냐면 표면적 층위의 공통성, 표면적 층위의 공통성을 출발점으로 해서 점점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심리 구조가 바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영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뭐냐면 압축 방법으로 그 공통성이 공통 구조가 표면적 층위에서부터 어떻게 심층적인 구조로 진행되는가를 이제 차곡차곡 한 단계씩 들어갈 거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여성의 심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중간에 보시다가 재미가 없어서 잠을 자거나 그리고 무슨 이렇게 어려운 영화가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보면 볼수록 이 영화는 21세기의 최초의 가장 위대한 영화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어려운 영화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층위가 아주 뭐냐면 잘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켜셨습니다. 그러면 첫 장면이 딱 나옵니다. 여자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뭔가 권태롭고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이에요. 그러다가 그 세 여자가 시기가 변합니다. 1923년에서 1951년으로 다시 2000년으로 이렇게 막 갑니다. 가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꽃을 사와요. 그러면서 이게 꽃을 사오는 장면이 또 이 세 시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꽃을 사오는 사람이 1921년도에는 하녀예요. 그리고 1953년도에는 남편이 꽃을 사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클래리사 자신이 사옵니다. 그러다가 누웠다 일어나요. 누웠다 일어나는데 누웠다가 눈을 뜨지만은 무엇이에요? 자, 언니가 오기 전에 버지니아 울프가 바네사라는 언니가 오기 전에 누웠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누구가요? 클래리사가 아니라 델로웨이 부인. 델로웨이 부인은 1953년도에 케이크를 망친 다음에 다시 누웠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클래리사도 음식을 장만하기 직전에 딸과 함께 다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나옵니다. 알람 시계가 울려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아, 시간이 늦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일어나서 세면대 앞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앉아서 거울을 봅니다. 이 장면까지가 계속해서 시기를 교체하면서 반복하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 공통성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표면적인 공통성의 압축요법에 의해서 이것을 나열을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냐면 소설을 읽거나 소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소설을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버지니아 울프가 바로 소설에 대한 구상을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줄을 이제서야 썼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여자의 일생을 하루에 압축하는 소설을 쓰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의 그 소설을 나중에 그것이 미시즈 델로웨이라는 소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미시즈 델로웨이가 바로 그 미시즈 델로웨이라고 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읽고 있어요. 두 번째 1950년대의 그 장면에서는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로라 브라운이 그때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그 책이 어떤 책이냐 그랬더니
이제 로라 브라운에게 그 책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요번엔 2000년대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리처드, 다시 말해서 바로 미시즈 댈러웨이, 1950년대에 그 미시즈 댈러웨이 부인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결국 리처드 댈러웨이죠. 이 리처드 댈러웨이가 소설가이자 시인이에요. 그런데 그 시인이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 제목이 뭐냐면 The Goodness of Time이에요. 네,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PPT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선함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면 클레리사가, 리처드의 애인인 클레리사가 꽃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꽃집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일찍 찾아온, 그 파티를 열게 되어 있는데 일찍 찾아온 리처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처드의 동성의 애인과 루이스라고 하는 애인과 이제 저거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소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파티로 돼요. 파티가 또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언니와 저녁 4시에 파티를 열기로 했고, 그 다음에 댈러웨이 부인은 남편 생일이에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고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그 다음에 리처드가 그 바로 문학상을 탑니다. 2000년에 캐루더 문학상을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3시 30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티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손님이, 그 파티에 참석하기로 한 손님이 일찍 옵니다. 일찍 오는 게 뭐냐면 바네사라고 하는 언니는 뭐냐면 2시간 전이나 일찍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티가 갑작스럽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루이스, 리처드의 동성의 애인인 리처드가 일찍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에게 초대를 받을 때 이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일찍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실례예요, 외국에서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떤 시간에 오픈하기로 한 시간에 그 전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때 일찍 가게 되면 그 준비하는 모습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대개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을 때는 한 10분 전쯤이나 15분 전쯤에 그 집 근처에 가서 그 집을 배회하다가 딱 10분쯤 뒤에 딱 정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것이 굉장히 그것이 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에 있어서는 그 예절을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음식 준비를 합니다. 하녀가 음식 준비하고 케이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리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면적인 영화의 그 표면의 공통성이 점점 무엇이냐면 들어갑니다. 심층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버지니아가 유서에도 썼지만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남편과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하게 보이지만, 여기에 8번을 보십시오. 한 여자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만 남들이 만든 모습일 뿐 진실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심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성들, 시기를 달리하고 장소를 달리하는 세 여성이 뭐냐면 정말 행복해요. 잘 살아요.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심층으로 가면은 표면적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실은 다르다.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봅시다. 그러면서 버지니아가 런던으로 탈출을 하려고 그래요. 탈출을 하려고 그럴 때 리치몬드의 역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따라와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지니아가 죽음과 리치몬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행복한데, 왜냐하면
버지니아 울프의 그런 정신병 때문에 시골로 이사 간 건데 남편이 그만큼 아내를 배려해 줘가지고 그나마 시골로 이사 가서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라 브라운. 로라 브라운은 미시즈 델러웨이가 누구예요? 처녀 때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라 브라운이 여자친구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남편 이 레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레이가 사랑에서부터 물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이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데 여자들이 어느 순간 우울해지고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라 브라운이 일종의 그 남편과 어린 자식과 그걸 다 두고서 탈출을 하죠. 캐나다로 탈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자기 자식인 리처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옵니다. 와요. 장례식에 와요. 그러니까 늙은 로라 브라운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탈출했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후회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건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었다. 죽음 같은 현실보다 난 삶을 택한 것이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미시즈 델러웨이 부인이 어떤 거냐, 어느 정도로 유복하고 행복하냐 하면은, 자, 남편이 자기 생일인데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꽃을 사와요. 그리고 왜 꽃을 당신이 사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이런 말, 당신 잠을 깨우기 싫어서. 여러분들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친절한 이러한 남편을 두었는데 이상하게 무엇이요?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 다음에 클레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클레리사가 루이스가 이제 일찍 찾아옵니다. 동성애 애인이. 그러면서 루이스에게 리처드와 행복했던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리처드를 만나고 옵니다. 오면서 그 무엇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슈 그리고 막 그냥 울어요. 그죠? 그러다가 루이스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 발작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 막 울어요. 이 여자가. 그것을 정신병적인 용어로는 오열 발작이라고 합니다. 막 울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돌보면서 너무 많이 누르고 살았나 봐. 억누르고 살았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세 여자가, 그러니까 영화가 쫙 시작되면서 앞부분은 표면적인 건데, 아, 이상하게 다들 행복하고 유복하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심층적으로 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모습일 뿐 실제로는 진실은 다르다. 이것이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아주 좁은 문이 됩니다.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의 이야기를 소설로 씁니다. 여성의 이야기를. 누구의 여성입니까? 미시즈 델러웨이의 삶을 소설로 쓰고 소설 제목이 뭐냐면 미시즈 델러웨이예요. 그러나 그 미시즈 델러웨이라는 소설은 사실은 버지니아 울프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미시즈 델러웨이라고 바꾸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 아시나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여류 작가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와 같이 활동하던,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에 활약하던 그러한 실제 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여류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는 그 버지니아 울프는 소설을 쓰면서 여성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여성의 심리는 어떤 것인가를 미시즈 델러웨이에다가 이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무엇이냐면 쭉 그것을 이제 소설을 쓰는 이유를 말해줘요. 무엇이냐면 주인공을 죽이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델로웨이 부인은 한 여자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만 남들이 만든 모습일 뿐 진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클레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갔니? 넌 내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 여자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아서 무엇이냐면은 이 영화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서 주인공이 3명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이 3 여자는 기라성 같은 배우입니다. 기라성 같은 배우예요. 뭐예요? 1923년에 버지니아 울프 역은 니콜 키드먼, 그 다음에 1951년에 델로웨이 부인 역은 줄리안 무어, 그 다음에 2001년에 그 클레리사 역은 메릴 스트립. 이 3 여자는 여기서 아마 상을 받습니다. 이 3 여자 공통으로. 그러나 이 영화에서 사실은 가장 이 3명이 다들 주인공이지만 그 중에 한 명을 잡으라고 한다면 역시 미시즈 델로웨이다. 미시즈 델로웨이 부인의 이야기를 누가 써요? 버지니아 울프도 쓰고, 그리고 미시즈 델로웨이 부인의 이야기를 또 누가 써요? 그의 아들인 그 리처드가 더 굿니스 오브 타임으로 씁니다. 따라서 미시즈 델로웨이가 여기서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서부터 3세대인 그 손잡버린 리처드까지 이어주는 그런 중심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줄리안 무어가 역을 하는 거기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생각보다는 행복해 보이지만 겉모습은 실제로 진실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이제 심층적으로 갑니다. 심층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또 다른 두 번째 실마리가 무엇이냐면 동성애가, 즉 여자는 남편과의 삶에서 또는 애인과의 삶에서 뭐냐면 행복해 보이지만 진실은 달라요. 그런데 그 진실은 어떤 진실이냐면 죽음 같은 견딜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동성애다라는 겁니다. 동성애. 그러면서 남자와의 죽음보다 못한 삶에서 동성애는 해방의 출구가 돼요. 이것이 공통적이에요. 무엇이냐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해방감을 가져오는 강렬한 동성애적인 키스를 해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해봅시다. 버지니아 울프는 누구랑 키스를 합니까? 바로 바네사 언니랑 짙은 키스를 해요. 근데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바네사는 빨리 떼려고 그래요. 그러나 버지니아 울프는 계속해서 동성애적인 키스에 더 매달립니다. 그런데 아주 진국은 그 다음이에요. 델로웨이 부인이 이웃집 여자 키티가 찾아와요. 키티가 찾아오는데 키티가 암에 걸려서 가는데 키티가 뭔가 우울해요. 우리는 참 행복해. 그런데 뭔가 우울해져요. 갑자기. 그럴 때 누군가가 델로웨이 부인이 키스를 강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키티도 그 동성애적인 키스에 아주 빠져들면서 감미로움을 느껴요. 그러면서 잠시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동성애적인 키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니까 누가? 델로웨이 부인이. 그랬더니 키트가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랬더니. 그러니까 둘이서 동성애적인 키스가 그들의 마음의 위안이 됐던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클레리사도 마찬가지예요. 클레리사도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의 동성애적인 애인 있잖아요. 셸리와
키스를 합니다. 강렬한 키스를 해요. 그러면서 둘이서 이것이 거기서 해방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때 여기 이제 첫 번째고 이게 그 해방감을 느낀다는 게요. 그런데 그때 각각의 장면에 누군가가 목격자가 있어요. 근데 그 목격자는 다 꼬마예요. 미성년이다 이거지. 첫째는 버지니아 울프와 바네사가 키스를 할 때 누가 목격을 해요? 바로 안젤리카라고 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조카 딸이 이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델로웨이 부인 할 땐 누구예요? 그때 리처드가 딱 목격을 해요. 이렇게 목격을 하니까 엄마가 리처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델로웨이 부인이 누구에게 키티와 키스한 것을 누가 아들이 보고 있는데 아들이 그 동성애적인 키스의 의미, 이것이 동성애구나라는 것을 아들 리치는 리처드의 약자입니다. 리처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미 또 누가 알고 있어요? 미시즈 델로웨이 부인이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러 어쩌라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레리사와 친구 셸리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클레리사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없지만 미국에는 이미 20-30년 전부터 뭐냐면 정자은행에서 남편 없이 여자가 아이를 이제 가져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아이와 둘이서만 지내는 부부가 쌍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30만 명 정도가 지금 그 정자은행에 남편 없이 애를 낳으려고 하는 여성의 욕망만 가지고 아버지 없이 그 자식과 생활하는 그 자식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레리사의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클레리사의 딸이 이름이, 자, 봅시다. 클레리사의 딸 여기 안 나오는군요. 자,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게 구조가 반복돼요. 그러면 그 구조를 한번 이제 더 심층적인 이러한 구조를 도표로 한번 그려봅시다.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왼쪽이 바로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버지니아가 남편과 생활을 해요. 근데 남편과 부부예요. 그런데 언니와 동성애적인 키스를 통해서 남편과의 어떤 불행한 그런 아주 그 끔찍한 진실을 언니를 통해서 이게 해방구를 찾아요. 그때 조카가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라 브라운, 즉 미시즈 델로웨이와 남편과는 굉장히 정말 이런 남편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남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남편과의 생활 뒤에는 불행해요. 이상하게 불행하고 우울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키티라는 동성애를 통해서 합니다. 그럴 때 리처드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가 똑같아요. 자, 클레리사와 리처드. 그런데 이때 셸리가 이 클레리사가 리처드와의 그 아주 엉두른 삶을 해방구를 찾다가 딸이 이걸 지켜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이제 정신 분석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무슨 어디인가 뭐라고 할까요? 요즘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카바레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남녀가 이제
블루스를 칩니다. 어울려서 붙잡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자의 스텝과 여자의 스텝이 있어요. 남자의 스텝과 여자의 스텝이 있습니다. 그러면 브루스를 칠 때 내가 남성의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성의 스텝을 밟기 때문에 내가 남자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결국 정신분석에서는 동성애를 스텝 밟기에 이제 동일시라고 하는 스텝과 동일시하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도 여자라고 하더라도 남성의 스텝을 밟으면서 남자에게 또는 여자에게 여성의 스텝을 밟게 해서 내가 이 블루스 춤을 가르쳐 준다면 이것은 내가 여자의 몸이라고 하더라도 그 블루스에서는 내가 남성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결국 남성과의 동일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버지니아가 언니와 동성애적인 키스를 한다. 그러려면은 그다음에 로라 브라운, 미시즈 델로웨이가 키티와 동성애적인 키스를 한다. 클레리사가 그러니까 쉘리와 동성애적인 키스를 한다 그럴 때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남성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은 잘 봅시다. 버지니아가 언니와 동성애적인 하려면은 남편과 동일시하면서 자기가 남성의 스텝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남성의 욕망으로, 남성의 눈으로 여자를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성애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남자는 만약에 남자 동성애는 내가 가령 나의 애인과 동일시해서 여자와 동일시해서 다른 남자를 봅니다. 대개 그 동일시하는 대상의 남자 동성애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와 동일시해서 어머니의 눈으로 남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남자 동성애예요. 그럼 여자 동성애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남성의 스텝을 밟으면서 남성의 욕망과 동일시해서 그리고 여자를 욕망하는 겁니다. 여성을. 이게 여성 동일시다. 여성 동성애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적인 거와 동일시. 그러니까 2번은 동일시예요. 그 다음에 1번은 동성애입니다. 여기 2번, 1번. 그럼 3번은 뭐냐? 여기 3번이요. 3번은 뭐냐면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뭐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옷을 벗거나 어디서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3의 시선이라고 하는데 그 제3의 시선은 무엇이냐면 정신분석 용어로는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보고 있다라고 가정된 주체예요. 이것이 제3의 주체. 근데 이 제3의 주체는 이것이 뭐냐면 누구와 통하느냐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이 제3의 시선의 자리는 안다고 가정된, 그러니까 나를 안다고, 나의 욕망을 안다고 가정된 주체의 자리로서 그 궁극에는 여기는 바로 전지자인 신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반드시 신만이 앉는 게 아니라 교대로 앉으면서 누구나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 때로는 아버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꼬마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아십니까? 그럼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에서 누가요? 임금님 벌거벗었다. 이거 말하는 건 꼬마입니다.
근데 그 꼬마가 바로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 꼬마의 자리에 리처드가 앉아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앉아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런 도표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는데 이제 이것은 히스테리증자의 구조예요. 여성의 히스테리의 심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요 도표를 한 명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적인 여성은 이러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다시 읽을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히스테리증자는 다른 여자를 향하는 경의 속에서 자신을 느끼고 여자를 남자에게 제공한다. 그럼 어떤 여자냐면 자기가 신비를 숭배하는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자기가 향유하지 않으면서 그 남자와 동일시하는 남자. 오케이? 역할을 떠맡는 남자. 내가 아까 동성애가 되려면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동성애가 되려면 남성의 스텝을 밟아야 된다 그랬죠. 남성과의 동일시가 반드시 매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내가 어떤 남자를 히스테리증자는 어떤 남자를 사귀는 이유는 그와 동일시해서 어떤 여성을 존경하고 그 여성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히스테리적인 동성애다. 그런데 히스테리적인 동성애는 정말 도착증으로서의 동성애와 다르게 이렇게 여성의 신비를 존경하고 숭배하는 식의 동성애인데 이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이에요? 자기가 동성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여성적 대상을 자기가 동성애로서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제 3번을 한번 봅시다. 남자와 동일시해서 남성의 눈으로 여성을 욕망하고 사랑하는데 그 여성을 다른 남성에게 제공한다. 이래. 가령 바네사 누구예요? 남편에게. 또는 뭐예요? 이쪽에서는 키티를 하잖아요. 키티를 다른 여성에게, 다른 남편에게.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남성 동성애자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루이스라고 하는 리처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적인 키스를 하다가 무엇이냐면 리처드와 동성애적인 관계를 하다가 탈출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성애로 갑니다. 이성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 사람은 원래 동성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애자였지.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절대적인 동성애자는 드물고 양성애자가 많습니다. 근데 양성애자가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하면은 서구에서 나온 퍼센티지로 말하면 3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양성애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가령 100명의 우리가 지금 꿈의 해석이 10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 듣는 100명 중에 30명이 양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동성애를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런데 또다시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냐면 버지니아 울프가 여기 봅시다. 자기의 삶을 소설화해서 미시즈 댈러웨이 부인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미시즈 댈러웨이 부인은 그 미시즈 댈러웨이 부인이라고 하는 미시즈 댈러웨이라고 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과 동일시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해요. 그러다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버지니아 울프가 살리기로 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자살을 포기하고 옵니다. 오면서
자살을 포기한 다음에 뭐예요? 집을 탈출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죽어요? 애를 낳자마자 핏덩이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그 핏덩이도 죽고, 그 다음에 남편은 그 충격에 암을 걸려서 죽고,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인 리처드도 일종의 에이즈로 죽습니다. 이제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설 내용이, 그게 바로 소설 내용이에요. 그 델로웨이 부인의 삶 자체가 소설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시 리처드가 자기 어머니의 삶을 또다시 어디에다가 넣어요? 더 굿니스 오브 타임, 이게 캐루더상을 받습니다. 이게 여기다 넣어요. 그런데 꽃집에 이제 누가 방문을 하죠? 바로 클레리사가 방문할 때 그 당신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클레리사 얘기가 아닙니다. 미시즈 델로웨이 부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시즈 델로웨이 부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제 결론에. 그런데 그 영화 이 전체를 다시 달드리 감독이 이것이 디 아워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전체를 버지니아 울프서부터 소설화돼 가지고 리처드로 나오고 미시즈 델로웨이로 나오고 리처드까지 나왔다가 리처드가 다시 어머니의 삶을 소설화시킨 이 전체를 영화에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화를 보고 혹시 또 여러분들이 미시즈 델로웨이 부인처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반복이 이제 소설 속으로 들어갔다 소설 밖으로 나오고 소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소설화되고 그러다가 영화화돼서 영화 밖으로 나와서 우리 관객에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복이 뭐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버지니아 울프는 시작점에 있고 소설을 쓰는 시작점에 있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리처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미시즈 델로웨이 부인은 히스테리증자예요. 히스테리증자인데 이 두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우울증입니다. 사실은 히스테리를 넘어서서. 그런데 이 울프도 버지니아 울프도 뭐냐면 리치몬드 역에서 남편과 얘기를 하잖아요. 환청이 들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리처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환청이 들리고 그리고 소설 속에서 이제 자살을 하고 실제로 자살합니다.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살은 뭐냐 하면은 여기다. 리처드의 자살도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살은 정신분석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기 징벌이자 소원 성취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자기를 죽임과 동시에 자기가 동일시하고 있는 대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델로웨이 부인이 이제 나중에 리처드가 죽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클레리사랑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리처드 얘기를 해요. 리처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소설 속에서 나를 죽게 한 것은 나는 이해한다. 나에게는 상처였지만 아들은 시인이니까 자신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시인이 어머니를 소설 속에서 죽인 것은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여동생, 핏덩이 자기 여동생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리처드가 이제 자살을 하러 가자, 어머니가 자살을 하러 갈 때 어떤 유모에게 맡깁니다. 맡길 때 이게 계속 엄마를 불러요. 이 리처드는 엄마가 죽으러 간다는 것을 이미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우울증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의식적으로지만. 이렇게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어머니, 그것을
실제로 소설에서 죽였고 실제로는 자기가 죽으면서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어머니는 증오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여기서 이 리처드와 클래리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죠. 어떤 거예요? 클래리사는 18살 때,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리처드는 19살 때 계속 그 대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클래리사가 또 그렇고 리처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어디를 놀러 갔어요? 바닷가였어요. 근데 클래리사가 바닷가에 아침 새벽에 산책을 나가서 햇빛을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쭉 다가오면서 뒤에서 다가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예요. 클래리사는 그 당시. 오케이? 아니 클래리사가 아니라 클래리사 맞죠? 클래리사가 처녀예요. 근데 그 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Good morning, Mrs. Dalloway.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초점인데 여기서 잘 봅시다. Mr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혼한 여자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따라서 이 여자는 클래리사는 처녀인데 근데 미시즈 그것도 클래리사가 아니라 델로웨이예요. 그럼 델로웨이는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자 자기 어머니의 호칭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자기 이름이니까 자기 이름을 갖다가 미시즈 델로웨이, 그러니까 이것은 청혼의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나와 결혼해서 미시즈 델로웨이 부인이 되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처드의 성이 델로웨이였던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어머니가 델로웨이거든요. 델로웨이. 그리고 아버지가 델로웨이였어요. 그러니까 델로웨이가 돼달라. 이게 청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것은 어머니의 클래리사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환시를 본 겁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클래리사가 리처드 집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시즈 델로웨이라고 부르다가 다시 클래리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클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누가 왔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있어? 아니, 나갔어. 이게 누굽니까? 바로 환시로서의 어머니의 환각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을 때는 미시즈 델로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없어졌을 때는 제정신이니까 클래리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아까 청혼의 의미 이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냐면 계속해서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의 환각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환시, 환청,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런데 마지막에 자살하기 직전에 클래리사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저기 리처드에게 또 환청이 들리는 거야 말하니까 리처드가 미시즈 델로웨이 부인 당신이잖아 이래. 이때는 환시입니다. 그리고 환청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머니 미시즈 델로웨이가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들 환각으로 소원 성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환각의 대상일 정도로 무엇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 봅시다. 여러분들 이 리처드가 자살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기 전에 어머니가 뭐예요? 결혼할 때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클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시즈 델로웨이 부인, 미시즈 델로웨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나를 보내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그 당신이 누구예요? 미시즈 델로웨이 부인, 즉 뭐예요?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사랑해야 돼. 아까는 증오의 대상이라 그랬는데 증오의 대상을 훨씬 이전에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신분석적으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난 당신을 만족시키러 살아왔어. 당신은 여기서는 어머니의 환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떨어지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이제 독일 정신분석가인 프로이트가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더컨맨이 떨어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니더컨맨을 그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분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만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엄마와 아까는 내가 동일시라고 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합체가 되어서 엔코르포라시옹이라고 하거든요. 합체가 되어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머니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면서 분만되는 겁니다. 어머니와 한 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와 한 몸이 되었을 당시가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어머니 뱃속이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합체가 되어서 그럼 여러분들 멀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몸이 밖에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동일시도 심리예요.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와 합체가 된다라고 무의식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의식을. 그러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만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심오한 아주 심층 심리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되냐면 이 구조가 아까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사각의 상호 주체적인 구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해서 시기와 장소와 사람을 불문하고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반복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신분석 용어로 반복강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교에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업보의 윤회입니다. 업보의 윤회. 업보가 구조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이 윤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 보편적 심리를 영화상에서 완벽하게 영화화하고 있다. 아주 좋은 영화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음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